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규칙이 다소 복잡하고 용어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간단한 규칙과 용어만 알아도 축구 경기를 2배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구 규칙은 누가 정할까요? 축구의 규칙은 국제축구평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국제축구평의회는 잉글랜드 축구협회, 스코틀랜드 축구협회, 웨일스 축구협회, 북아일랜드 축구협회에서 각 1명씩과 피파의 4명을 합해 총 8인으로 구성되며 8명 중 6명이 안건에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여기서 영국의 각 축구협회에서 4명이나 참여하는 이유는 영국이 축구의 종주국이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축구 규칙은 다른 종목에 비해 비교적 쉬운 편인데 무엇보다도 옵사이드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옵사이드를 포함한 주요 축구 규칙 10개를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방식입니다. 축구 경기는 모두 아시다시피 양쪽 팀이 필드에 각각 11명의 선수를 출전시킵니다. 시합 진행 방식은 토너먼트와 리그 방식으로 나뉘는데 토너먼트 방식은 경기 때마다 패자를 제외시켜서 마지막에 남은 두 팀으로 우승을 결정하는 시합 방식이며 리그 방식은 여러 팀이 일정 기간에 서로 같은 횟수만큼 시합하여 그 성적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2023 아시안컵의 경우 24개 나라를 6조로 나누어서 각 조별로 4국가가 조별 리그를 가집니다. 이후 각 조 1위와 2위 12개 나라와 3위 4나라가 16강에 오르는데 이때부터는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슛은 골대나 골키퍼에 막히거나 아웃되었을 때에는 인정되지만 수비수에 막혔을 때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즉 이론적으로 슈팅 개수 연계도 가능합니다. 양 팀의 선수들은 규정에서 금하고 있는 반칙 행위 없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손과 팔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공을 상대방의 골대에 그어진 골라인 안으로 완전히 집어넣어서 득점을 해야 하며 양 팀이 성공한 득점의 개수를 비교해 승패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득점 인정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득점 인정은 팔과 손을 제외한 신체 부위로 공을 차서 골대 안으로 공을 넣으면 득점으로 1점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드로인 상황에서 손으로 던진 공은 골대 안으로 들어가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드로인한 공이 다른 선수에 맞고 들어가면 득점으로 인정하며 그때의 드로인은 어시스트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공격 전개 과정 중 선수의 손이나 팔에 공이 닿으면 무조건 득점이 취소됩니다. 다만 이것은 득점에 성공한 팀의 선수일 경우이고 수비 측 선수의 손이나 팔에 닿았다면 파울당한 팀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적용되어 득점이 인정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책골은 드로인이 아닌 이상 팔이나 손에 의해 들어가도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골키퍼가 자기 편 페널티 구역에서 던져서 상대편 골에 넣는다면 어떨까요? 과거엔 득점이었지만 2019년부터는 인정되지 않도록 바뀌어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상대편의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 정도의 던지기 실력이면 골키퍼가 아니라 다른 종목 선수를 하겠죠. 허나 손에 든 공을 놓으면서 땅에 닿기 전에 차는 것으로는 득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킥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경기 도중 선수가 반칙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상대편의 키커가 어디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롭게 찰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반칙의 종류에 따라 상대편의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으로 나누어집니다. 직접 프리킥은 상대 선수의 신체 접촉에 의한 반칙이며 직접 골대에 골을 넣을 수 있으며 간접 프리킥은 상대 선수에게 접촉이 없는 반칙이며 이 경우에는 골대로 바로 골을 넣을 수 없습니다. 직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반칙을 자기 진영 페널티 구역에서 한 경우는 상대편의 페널티킥이 됩니다. 그리고 꼭 파울을 당한 선수가 프리킥을 차는 게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팀마다 프리키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킥으로 찬 공이 자기 골대로 바로 들어간 경우는 어떨까요? 예외적으로 프리킥으로 찬 공이 바로 자기 편 골대에 들어가면 자책골이 아닌 코너킥이 되고 누군가에게 맞고 들어가야 상대방의 득점이 됩니다. 다음은 선수 교체에 관해 설명드릴게요. 피파 주관의 모든 공식 대회에서 한 경기당 선수 교체는 아주 오랫동안 3명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5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으로 나온 교체 선수를 도로 빼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번 벤치로 들어간 선수를 재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체 카드가 제한적이고 보통 경기 전술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거나 체력 부담이 심한 필드 플레이어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체 카드를 골키퍼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다면 교체 선수끼리는 반드시 손을 터치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체되는 선수는 규정상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이나 골라인으로 빠져야 합니다. 원래도 이렇게 빠지는 것이 가능했지만 교체 아웃되는 선수는 교체 투입되는 선수랑 터치를 하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냥 대충 나가도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터치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를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간이 촉박한 추가 시간에나 가끔 볼 수 있었는데 이젠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도입한 이유는 교체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다만 규정상으로는 그렇고 아직까지도 관행적으로 중앙 사이드라인에서 교체 투입되는 선수와 직접 터치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경기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 시간은 90분이며 전 후반으로 나눠 각각 45분으로 진행됩니다. 축구는 다른 시간제 구기 종목과 차이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은 계속 흐른다는 것이고 둘째는 각 피리어드의 종료는 심판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이 합쳐져 전 후반의 45분이 각각 끝나면 경기 도중의 반칙, 선수들의 부상이나 교체 등으로 인해 소모된 시간을 고려하여 몇 분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로는 추가 시간을 엄격히 적용해 추가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10분이 넘는 추가 시간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 후반 사이의 휴식 시간은 15분입니다. 그리고 연장전은 결선 토너먼트를 비롯해서 무승부 상황이 없는 경기의 경우 전 후반 90분의 정규 시간에 승부가 나지 않을 시 진행하며 연장전은 전 후반 15분씩 총 30분간 진행해 승부를 가릅니다. 만약 연장전 30분을 다 소화하고도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승부차기 방법으로 승부를 가릅니다. 승부차기는 양쪽 팀에서 각각 5명의 키커가 나와서 한 번씩 번갈아가며 페널티킥을 찹니다. 5명이 모두 다 차기 전에 승부가 결정이 나면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양팀 5명이 모두 찬 후에도 무승부면 한 팀은 성공하고 한 팀은 실패할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승부차기 중에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선수 교체가 남았다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반칙 처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핸드볼의 경우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판이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공격자가 손으로 공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파울입니다. 경고를 나타낼 때에는 심판이 반칙을 범한 선수 앞에 서서 옐로 카드를 꺼내 들어올린 다음 카드에 반칙을 한 선수의 번호와 팀명을 적습니다. 경고가 2번 누적되면 퇴장이 되며 이때는 옐로 카드를 보여준 뒤 레드 카드를 꺼냅니다. 퇴장을 당한 선수는 팀 벤치에도 앉을 수 없고 경기장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퇴장은 4명까지 허용하며 5번째 선수가 퇴장하여 한 팀의 선수가 6명이 되면 경기를 중단하고 몰수패가 선언되어 2대0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주심은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 몸을 풀던 벤치 선수에게도 퇴장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옐로 카드를 주지 않고 곧바로 퇴장이 되는 경우는 고의성이 짙은 비신사적인 반칙의 경우와 골과 연결될 수 있는 찬스에서의 파울, 스톰핑, 백태클, 폭행 등이 있습니다. 경기 도중 언어폭력, 시간 끌기 같은 간접적인 상황에서도 주심의 성향에 따라 경고부터 퇴장까지 선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교적 간단하고 알기 쉽다는 축구 규칙 중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말하는 옵사이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옵사이드란 공격팀에서 공을 찬 순간 공격팀 선수가 상대편의 골키퍼가 아닌 최후방 수비수보다 앞서 있는 상황에서 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룰을 이용한 옵사이드 트랩은 현대 축구에선 기본적인 수비 전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선수들이 이리저리 뒤섞여 벌어지는 온갖 상황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관계로 인해 이래저래 오심 논란이 많이 생기는 규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옵사이드와 온사이드를 판단하는 것은 부심의 가장 막중한 임무이기도 한데 옵사이드 순간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부심 한 사람이 공과 공격수, 최종 수비수 2명, 가장 전방에 있는 공격수 등 최소 5가지 대상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축구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옵사이드 반칙 규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심판의 눈으로는 보기가 까다롭지만 비디오를 통해 고각도에서 느리게 돌려보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VAR 판정으로 옵사이드 판정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축구에선 옵사이드 규정이 없습니다. 성인 프로 선수나 심판들도 어려워하는데 이를 어린아이들 축구에 적용하게 되면 경기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최근의 축구 경기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VAR 판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파에서 축구 경기에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도입한 비디오 판독 시스템은 2016년 월드컵에서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퍼리즈의 약자로 VAR 비디오 보조 심판입니다. 기존의 필드에서 뛰던 주심과 부심 2명, 그리고 대기심과는 별개로 VAR 담당 심판이 더 배정됩니다. VAR 심판은 비디오실에서 각종 카메라를 통해 송출되는 모든 경기 화면을 지켜보고 주심이 오심의 우려가 있는 판정을 내렸을 때 이를 주심에게 알려줍니다. 다만 모든 판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으니 경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장면에 대해서만 VAR 판독이 발생합니다. VAR 판정을 하는 경우는 주로 득점이 이루어진 전후를 살피는 득점 관련 상황, 옵사이드 반칙, 핸드볼 파울, 선수 퇴장과 관련한 난폭한 반칙 상황 등입니다. 그리고 페널티킥 판정 상황 및 페널티킥 규정 관련 상황인데 페널티킥 자체가 결정적 상황인 만큼 판정 그 자체는 물론이고 킥 과정에서 공격진 수비진이 킥보다 빠르게 페널티 에어리어에 들어왔는지 골키퍼가 다이빙을 할 때 최소한 한 발이 라인에 걸쳐 있었는지 등이 전부 VAR 판독 대상입니다. 이는 승부차기에서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VAR 심판의 판단에 번복의 여지가 없다면 주심과의 간단한 교신 후 원심 그대로 경기를 속개하나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주심이 직접 비디오 리플레이를 확인합니다. 이를 온필드 리뷰라고 하며 주심은 테크니컬 에어리어에 설치된 모니터로 이동해 비디오 리플레이를 직접 확인한 후 재차 판정을 내립니다. 이처럼 최종 판정은 주심이 내리도록 해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했고 영상 자료를 이용한 판독이다 보니 선수들의 항의도 없고 기존 판정보다 오히려 더 정확한 판정이 가능해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트피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트피스 또는 세트플레이는 어떤 식으로 패스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등을 미리 짜두어 공격하는 작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트피스라는 말은 보통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을 말하며 두 경우 모두 데드볼 상황, 즉 공과 선수들이 정지해 있다가 키커가 페널티 박스 근처로 공을 보내는 타이밍에 맞춰서 선수들의 체계적인 움직임과 위치 조정으로 득점을 노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트피스는 공중볼을 따야 할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보통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은 공격수나 센터백들이 박스 안에 들어가서 득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센터백들의 득점은 거의 대부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뤄집니다. 세트피스가 특별한 점은 공격자가 주도적으로 공을 움직여 플레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키커는 정지된 공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찰 수 있어 더 정확한 킥을 날려줄 수 있기에 주도권은 공을 차는 쪽이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강팀이든 약팀이든 세트피스의 중요성은 아주 크지만 특히 약팀에게는 강팀을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위협적인 공격을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가 되므로 더더욱 세트피스에 목을 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메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4-4-2 포메이션은 4명의 수비수, 4명의 미드필더 및 2명의 공격수를 뜻합니다. 공격 축구를 더 원하는가, 방어적인 경기를 더 원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구성으로 사용됩니다. 최근의 포메이션은 좌우가 불균형하거나 적극적인 스위칭을 통해 변칙적인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포메이션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의 3선 포메이션에 변화를 줘가며 활용합니다. 지금까지 축구의 주요 규칙과 용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축구 경기를 보는 즐거움이 더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